지금까지는 대체로 개발이나 인권 분야에서 우리가 남다른 어떤 경험을 가지고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 평화 안보 분야에서의 우리의 기여는 상당히 미미했다라는 걸 또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2번 진출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한 2년 정도 한 기여한 그런 활동, 그리고 제가 유엔 대사할 때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으로 한 피스 빌딩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한 거, 뭐 그게 평화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거의 뭐 드문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선진국답게 유엔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하려면 이 한반도 동북아가 아닌 중남미 아프리카 분쟁 충돌 지역에서 우리가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그런 역할을 해낼 때, 그때 진정한 선진국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더 많은 외교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유엔 대사 시절에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라는 것을 서울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걸 서울에서 했는데 이게 또 다른 국제회의 하나 유치한 거로 끝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거는 이 피스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어떤 방향성, 어떤 개혁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끌어갈 것이냐는 그런 정책 논의를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유엔에서 제가 그거를 열심히 하다 왔는데 그거를 극대화해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우리가 서울에서 하자고 해서 제가 유치를 했는데, 코로나라는 핑계가 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축소가 됐고 비저빌리티도 떨어졌고 실제로 큰 회의 하나 유치한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의 핵심 안보 활동인 평화유지 활동에서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또 날려버렸다는 건 아쉬움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유엔 커뮤니티에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엔 외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성취와 또 앞으로 또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그런 도전,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같은 외교관이나 외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의식이 바뀌고 또 정치권과 언론의 그 후원과 적극적인 성원이 뒤따라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국민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죠. 그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과 또 그분의 책을 읽은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강대 교수라다가 지금 지도자 리더십 교육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가지고 열심히 그런 강연 활동도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나라는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 개도국에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 수준에 와 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생산하는 사회로 바꾸지 않으면은 이 전략적 사고라는 전략 국가로 뛰어오르지 못한다. 인류 국가가 되는데 한계가 있고 이미 우리는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고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적인 사고, 상황 변화에 순응하는, 대응만 하는 그런 사고, 그런 어떤 문화적 양태, 이거를 먼저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대비하는 그런 사고 양태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략적인 국가, 인류 국가로 거듭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 나라가 됐을 때 비로소 다자외교, 유엔 외교에서도 한국의 차별화된 역할이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적 인식과 사고의 수준이 뛰어넘어야 유엔 외교, 다자외교의 질적 도약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소결론으로 중간에 드리고, 유엔 외교를 얘기하면서 사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유엔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북한이 동시 가입한 게 1991년이죠. 지금부터 31년 전인데, 남북한 동시 가입은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평화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의미는 그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중국하고도 수교를 했고 소련하고도 수교를 했고 또 동구권하고도 수교를 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거의 2배 이상 확대를 했는데 반면에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실패를 했죠. 물론 환경이 그를 허용하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북한이 그러한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 결과 잘못된 핵 개발의 길로 들어서서 결국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냉전 구도를 종식키고 평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30여 년 전을 돌이켜 보면은 그 무렵에 우리가 북한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수교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남북한 교차 승인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쳤으면 됐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당시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 환경에 비추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수교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봤으면 북한 핵 문제가 지금처럼 꼬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후 한 30여 년 동안 남북 관계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신뢰 속에서 안정된 기반 속에서 대화도 나누고 또 관계도 서서히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한반도 문제의 가장 큰 그 이슈는 뭐니 해도 북한 핵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 핵 문제 그러면은 언론을 통해서 남북 대화 또는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 문제가 다 100% 다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지난 3, 4년 동안의 중심 무대는 유엔 안보리였습니다. 남북 대화는 2018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북미 회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2016년 말에 부임을 했는데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수십 발의 미사일을 쐈고 6차 핵 개발을 9월 달에 했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이 6차 핵 개발을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ICBM을 11월 달에 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래서 2017년까지는 북미 대화도 없었고 남북 대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무대는 유엔 안보리였어요. 따라서 2017년까지는 유엔 안보리 이외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외교 현장이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있고 이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대화 프로세스가 병행하면서 투 트랙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도 사실상 핵 협상을 하려고 했던 북미 회담 협상 프로세스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 교류 사업만 몇 가지 이루어졌던 게 2018년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듯이. 그런데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안보리 제재에 면제를 해야 돼요. 사람 한 명이 휴전선을 넘어가는 것, 노트북 컴퓨터 하나가 휴전선을 넘어가는 것, 이것도 일일이 안보리 대북제재면제위원회 면제를 받아야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 사업은 안보리의 북한 제재위원회 면제를 받지 않으면 단 한 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은 2018년에 투 트랙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남북 교류 사업도 뉴욕에서 북한 제재위원회 면제를 받은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아무런 그 사업도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마지막 그 무슨 철도 연결 착수식까지 단 한 건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거를 다 유엔에서 미국 대표부와 한국 대표부가 협상을 통해서 했어요. 그때는 니키 헤일리 대사가 실세였고 유엔 안보리는 그 헤일리 대사가 전권을 가지고 행사했기 때문에 워싱턴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국무부나 백악관 찾아가서 뭐 제재 면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헤일리 대사가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뉴욕에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저한테 모든 볼이 다 넘어와서 헤일리 대사와 제가
2018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남북 교류 사업의 그 면제 조치를 투명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북미 회담과 남북 대화에서 우리가 멋있게 유용을 했다 하면은 물밑에서 열심히 물갈퀴질한 거는 뉴욕 유엔 대표부, 유엔의 미국 대표부, 한국 대표부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물밑에서 조용히 조율하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디 언론에다가 뭐 떠들고 그런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사는 실질적인 논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사례에서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이제 투트랙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는데 뭐 지금은 다 모든 게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제재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죠, 외교에서.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재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니까 모든 국제사회 일원들이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거 없이 다 일치된 단합된 자세로 대북 제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현장에 있는 저는 글쎄 신이 났죠. 어떻게 보면 하는 것만큼 그대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조치로 이어지니까. 그러나 투트랙 프로세스가 진행된 다음부터는 각자 모두 다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강 입장을 취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있는가 하면은 이쪽 맨 끝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중간에는 또 안보리 비상임사국 10나라가 또 제각금 다른 나라, 카자흐스탄대로, 화란대로 다 각각 다른 입장을 갖고. 왜냐하면 대화 프로세스가 있으면 대화를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고 대화가 별 의미가 없으니 이거 제재를 계속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고 그 퍼센테이지 비율도 다 다르고 그 제각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를 상대로 조율을 하는 게 더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미국과의 조율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교류할 수 있고 협력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최우선 관심 순위가 있으니까 제재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속도로 완화하고 풀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그런 입장 조율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각 상이한 입장을 가진 나라와의 입장 조율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제재가 무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핵실험한 2017년에도 제재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2018년에 북한이 대화로 입장을 바꾼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다른 요인도 많지만 저는 제재가 가장 큰 그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재를 풀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2019년 하노이 회담 때 그 먼 길을 수천 마일을 기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가서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하면은 제재가 해제될 수 있으리라는 그 오도된 확신, 누군가가 잘못 심어준 그런 확신 때문에 수천 마일을 타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깨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하노이 현장에서 미국이 볼튼 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딜이 깨진 거로 많이들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하나만 해체하면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리라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깨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변 핵시설을 비싸게 팔려고 그러다가 미국하고 거래가 안 돼가지고 깨진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들은 2016년 이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5개만 해제해달라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걸 걷어찼다. 이게 이제 북한의 주장입니다. 근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11개예요. 11개 중에 마지막 5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마지막 5개가 제재 내용에 있어 99%예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1개 결의 중에서 5개만 해제해달라는 건데 사실상 99.9%를 해제하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강도 높은 마지막에 채택된 5개 결의를 해제해달라는 거는 대북 제재를 100% 몽땅 해제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영변 말고도 핵시설이 많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걸 그렇게 등가로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누가 그런 잘못된 인식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줬는지 모르지만 그 북미 회담의 실패의 원인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도 가능한 것처럼 지난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진 국내 논의는 뭐냐? 한마디로 그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성격과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을 호도한 결과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comprehensive, 포괄적인 제재 결의이기 때문에 모든 대북 교류 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북 제재위원회의 면제 조치나 아니면은 원인 근원적인 해법을 하려면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일일이 다 그 제재위원회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는 게 외교 시스템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치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빠졌기 때문에 관광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개별 관광은 허용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자가 이동하거나 현금이 가고 그런 건 다 건별로 다 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면제 승인을. 그렇기 때문에 섹토럴 밴 분야별 그 제재, 뭐 석탄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뭐 섬유라든가 이런 섹토럴 밴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재 예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은 하고 싶으면 남북 교류를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미국을 설득하고 일본을 설득하고 유엔 이사국들을 설득해서 신뢰를 쌓고 소통을 강화해야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외교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외교라는 건 구름 위를 걷는 게 아니거든요. 땅에 발을 확실하게 디디고 한 발자씩 한 발자씩 나가는 것이 외교지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외교는 상대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과 입장이 정당한 것이든 정당하지 않은 것이든 그 나라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 가면서 거기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외교인데 미국의 입장이 비핵화라는 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고 비핵화의 진전 없이 어떠한 형태의 남북 교류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면 그것을 납득을 시키고 설득해서 이거는 왜 예외이고 이거는 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외교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마치 우리의 문제를 강대국이 무슨 딴지를 걸어가지고 방해하는 것 그런 식으로 현실을 다른 방법으로 오도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중요한 동맹 국가와의 그 신뢰를 깨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회하게 만드는 우매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장황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4년을 돌이켜 보면은 비핵화의 진전이 하나도 없었죠. 그리고 대북 국제 공조 체제만 이완이 됐죠. 뭐 남북 대화도 이루어지고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니까 국제사회가 이제 한반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가 보다 하고 이미 4년 동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쪼이던 그런 제재 시스템이 이렇게 느슨하게 흩어져 버리죠. 사람이 왜 시험이 임박하면 막 열심히 당일치기도 해가면서 막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하다가 시험 딱 끝나고 뭐 그러면 풀어버리잖아요. 마음을 놓아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조이려면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핵 문제는 국제 공조 체제는 이완돼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은 없고 그런 거에다가 더 설상가상으로 그 사이에 미중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2017년, 2018년만 하더라도 전혀 북한하고 소통할 생각이 없었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날 생각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
북한 중국 대사가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지 못하고 그 정도로 북중 관계가 아주 소원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18년 초부터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태도를 바꾸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무려 5차례나 만났어요. 그러면서 북중 관계가 다시 밀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 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중국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레벨에서 만나? 이렇게 북미 관계가 갑작스럽게 진전이 이루어져? 그거는 안 되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다시 북경 쪽으로 견인을 하기 위한 그런 외교적인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적인 사고 인식이 북미 정상회담이 진전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 그 중국 태도의 변화가 북한 비핵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지정학적 그런 환경 요인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아쉬운 변화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한미 관계가 그때 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 위에 사진은 2017년 9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다음 날 뉴욕타임즈의 일면 톱 기사고요. 그 밑에는 조선일보에서 그 같은 날 나온 신문에 있는 사진입니다. 저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찍힌 사진이에요. 윗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헤일리 대사한테 다가가는데 헤일리 대사가 저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죠? 저게 안보리 북핵 문제 논의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헤일리 대사한테 감사하다는 인사하면서 이제 후속 논의하려고 다가간 사진인데 밑에 사진은 헤일리 대사가 돌아서면서 제 손을 포개 잡으면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죠. 이게 포토 저널리즘의 전형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맥락에서 찍은 사진인데 1분 몇 초 간격의 사이를 두고 다른 장면을 찍어 놓으니까 마치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위에 사진은 보이고 밑에 사진은 한미가 찰떡 궁합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는데 진실을 얘기하자면 두 가지가 다 사실입니다. 한미 관계는 그리고 한미 공조를 위한 협의는 제재일변도로 나갈 때는 이견이 전혀 없었고 찰떡궁합처럼 밑에처럼 이루어졌고 제재와 대화 프로세스가 함께 이루어졌던 그런 지난 몇 년 동안은 미묘한 그런 어떤 이견,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솔직하고 투명한 대화를 통해서 그 차이를 줄여가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이 외교의 본질이고 그것이 외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제가 이 헤일리 대사가 저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통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았으면 유엔 대사 참여를 못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매번 일요일 새벽에 미사일을 쐈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계속 쏜 게 새벽 5시, 6시입니다. 그럼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안보리 비상회의를 소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헤일리 대사하고 협의할 시간이라는 건 주말 일요일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는 뭐 이미 일요일 오후니까.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제 전화를 안 받아주거나 제 문자 메시지를 씹거나 뭐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을 안 하거나 그러면 한미 간에 전혀 소통 없이 월요일 날 회의장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일리 대사가 단 한 번도 제 문자 메시지를 씹은 적이 없고 이메일을 회신을 거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입장에 미묘한 차이도 있고 때로는 조율해야 될 그런 이슈도 있지만 신뢰, 사람과 사람의 신뢰와 또 직업 외교관이 갖고 있는 균형 감각이라는 게 또 이럴 때 중요한 겁니다. 뭐 정부 훈련만 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앵무새처럼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얘기도 신뢰가 있으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사심 없이 편견 없이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소통이라는 거는 좋은 것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소통은 필요한 것이고 그 소통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도 나는 것이 결과에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투명한 신뢰 입각한 대화와 소통이 있지 않았다면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외교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런 점에서 고맙기도 하고 그게 제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 제 40년 외교관 생활을 저걸 하면서 유엔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거를 저의 마지막 외교관으로서의 소임으로 생각을 저는 하면서 뉴욕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적어도 뉴욕에서만큼은 미국 대사와 나 사이에 아무런 요만한 추호의 의심이나 불신의 씨앗을 남기지 말고 투명하고 신뢰 입각한 소통을 해서 그 한미 동맹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제가 40년 외교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고 적어도 뉴욕에서만큼은 그거를 저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3, 4년 전, 4, 5년 전에 안보리 핵 논의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의 리더십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앞으로 북한이 핵 비핵화 의지를 실천을 해서 북미 협상에 또 남북 대화의 진전이 있어서 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는 단계까지 간다면 그때는 중국이 그 제재 완화 프로세스를 리드할 것이고 미국이 예스해야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든 완화하든 미국과 중국이 리더십의 역할만 바뀔 뿐이지 어느 한쪽이 노하면 단 한 건도 진전될 수 없는 게 안보리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것이 유엔 안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엔 안보리 내에서 이런 그 북핵 문제를 논의할 때 미중 양국의 그런 전략적인 고려 없이 돼봐야 시체말로 말짱할 거고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 핵 문제는 전략적 이익이 상충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래도 중첩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중국도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미국의 우선순위는 국제 비확산 체제, 핵 확산을 막는 것. 그것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해결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솔루션. 근데 중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는 한반도에서 우선순위는 한반도에서 평화안보 정착, 유지. 그게 제일 1우선순위고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안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된다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북핵 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이어가면서 미국도 점점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니까 이제는 그 해결은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거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정적으로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워싱턴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많아지고 정책 결정 그 프로세스에 관여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해결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문제로 국제사회가 논의가 흘러가 버리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북한은 핵을 완성하고 그 북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고착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가장 지금 경계해야 될 국제 정세의 변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2018년 이루어지면서 북미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그걸 우려한 시진핑 주석의 대북 전략관이 바뀌어서 북중 관계가 밀착하는 것.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게는 소위 말하는 국제 정치학 용어로 완충 스테이트, 버퍼 스테이트예요. 완충 국가.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남한은 미국과 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 관계는 남한과 중국이 국경을 두는 거는 미국과 그대로 대치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간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거. 그것이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입술이 없으면은 이빨이 시리다는 거예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는 입술이에요, 입술. 한반도가 중국에 대한 입술이에요. 그 입술이 없어지면은 무너지면 찬바람을 이빨이 그대로 받게 되니까 이빨이 시리다는 거죠. 이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한반도에 북한의 완중국가로서의 전략적 가치, 그거를 꾸준히 유지해 온 게 중국의 전략적 관점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핵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약화됐다가 다시 북미 관계가 진전되면서 이 중국의 전통적인 전략관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핵 문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가지고 미러 관계까지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 신냉전 시대에 접어드니까 제가 유엔에 근무할 때만 해도 안보리가 작동을 했으니까 미국의 리더십에 중국도 협조하고 러시아도 협조할 정도로 북핵 문제에 대한 이해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11개의 결의를 채택할 수 있었던 환경이 됐었던 것이고 지금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대립 관계에 있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가 작동을 아예 안 하는 못하는 그런 구도 속으로 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공조 체제가 이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작동하던 유엔 안보리도 정체 상태, 기능 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지금의 안보 현실이에요. 그래서 4, 5년 전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 환경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지난 4, 5년 동안 북한에 도발이 없었습니까? 계속 핵개발은 아니지 이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사일은 ICBM을 거의 뭐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각종 미사일을 뭐 수십 발 수백 발을 지금 계속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안보 환경은 4, 5년 전보다 악화됐지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인 거지. 거기다가 한미 동맹이 상당히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묘한 균열과 그런 게 있다가 이제 겨우 복원되기 시작한 것이고 한미일 공조는 아직 과거사 문제 때문에 약화된 상태로 아직 미지수 상태로 지금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외교 문제 하나가 한일 관계의 정상화 회복이고 그걸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공조의 복원, 그것이 우리 안보 현안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이 또 도발하면 다시 또 reinstate, 영어로 하면 다시 그 제재를 복원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미러 관계가 저렇고 미중 관계가 저렇고 안보리가 작동할 수 없는 그런 단계고 국제공조 체제가 이미 이렇게 다 이완되어 있는데 북한이 또 도발한다고 그럼 다시 해제했다가 완화했다가 다시 또 그걸 제재 복구시키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그것이 한미, 한중 관계, 양자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븐 EU, 뭐 유럽에 있는 나라까지 북한 핵 문제는 자기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시고 보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가지시고 이런 문제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국제 외교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겁니다. 안보리 유엔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 외교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챌린지는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국익을 지켜가면서 헤쳐나갈 것이냐. 더군다나 요새 경제 안보가 화두로 오를 만큼 디커플링이 돼가고 있잖아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 그 중국 경제와 기타 서방권의 경제가 이 분리 상태가 있는 거죠. 지금 예전에 WTO 시대에는 자유무역 시대에는 모든 게 인테그레이트 돼가지고 서로 인터디펜던트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최근 몇 년은 경제가 안보와 분리돼서 작동하지 못하는 세계가 된 겁니다. 국가 안보 문제로
경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따로 하던 외교는 이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는 것이고, 경제가 예컨대 반도체 문제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를 빼놓고 일본, 대만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고 한국은 빼놓고 하고 중국이랑 우리가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그런 시대가 된 경제 안보 시대, 이 대변환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과 경제 안보를 함께 다뤄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외교를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뭐 안미경 중에서 안 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 된다는데, 미국과 중국이 뭐 바보입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가서 미국에 붙고 중국에 붙는 거를 미국과 중국이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이 미국이나 중국이라고 그러면 한국이 이거는 나한테 와서 붙어야 되는데 저쪽 가서 붙어 있고, 이건 저쪽 가서 될 거라고 양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가서 붙어 있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면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신뢰가 떨어지면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미중 양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그 원칙과 기준 위에서 사안별로 때로는 미국도 설득하고 때로는 중국도 설득해야 됩니다.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 없이 살 수가 있고 중국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우리 스스로 정해서 그거를 신뢰와 어떤 협조의 바탕 위에서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을 해서 되면은 다행이고 안 되면 감수해야죠. 우리의 안보가 우선인데 중국이 뭐 보복을 하겠다 그러면 당해야죠.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깰 수 없는 문제다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안 돼서 보복을 하면 당해야죠.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70, 80을 미국하고 함께하고 20, 30을 중국하고 함께할 수도 있는 거고,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하고 협조를 하면서 저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입장도 배려해야 될, 그런 게 굉장히 이 매트릭스가 복잡한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균형이라는 게 이 앱솔루트 절대적인 균형이 아니고 상대적인 균형이죠. 한미 동맹은 동맹이고 한중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이지, 동맹이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가 동맹이 되는 건 안 돼요. 헷갈리는 거지. 동맹은 동맹답게 대우를 하고 파트너는 파트너답게 대우하되, 동맹의 이익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동맹이지만 한중 경제 파트너십에 비춰서 조금 이탈해도 되는 것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는 미국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고, 그 중심을 잡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이분법적 사고, 진영 논리, 뭐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 도덕 논쟁, 그리고 다친 문화, 다친 사고 속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고 저거 아니면 이거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은 설당이 없는 겁니다. 외교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땅에 발을 딱 굳건히 디디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외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 때때로 미국도 실망시키고 중국도 실망시키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고 한중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길들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게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외교가 아니고 무원칙에 하는 외교고, 원칙에 기반하는 외교라는 거는 동맹과 파트너십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야 될 거 우선순위를 딱 위에 중심을 잡고 거기에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면서 때로는 설득도 하고 안 되면 보복도 당하고 희생도 감수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외교의 기본 방향이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치 문화적 토양, 여야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것을 풀리 서포트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어젠다에 더 포커스돼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원과 에너지를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 지식층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고, 아까 제가 모두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장애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러한 토양, 문화적 토양과 생태계를 만드는데 지식층인 여러분들이 온 힘을 쏟아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경제적 번영은커녕 안보, 실존적인 안보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세대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확고히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렸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안미경 중이니 뭐 이런 그런 총론 말고 강론, 아까 말씀드린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 그 강론, 이 툴박스라고 그러죠. 연장 도구 그 박스 속에 툴박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면서 그 툴이 뭐야 될지에 관한 이런 강론을 우리나라가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겁니다. 전략을 얘기하지 못하고 총론에 머물고 있지 강론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을 상대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기준이 뭐냐라는 강론에 대한 논의를 학자들이 해야 되고 정책 결정자들이 하고, 그래서 모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재계 인사, 기업계, 뭐 언론계 인사들이 미국을 상대할 때, 중국을 상대할 때, 다른 국제사회 인사들을 상대할 때 합치된 목소리로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꿈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제가 바라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우리의 그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책은담. 청나라의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쓴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지혜를 담은 책은담이라는 채소를, 야채를 씹으면서 그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마음의 주인이 뚜렷이 중당에 자리 잡고 있으면 도둑이 갑자기 변하여 집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뚜렷이 중당에 자리 잡고 있으면 모든 적, 도둑들도 내 집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고베 대학에서 온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핵무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이슈에 집중이 과다되고 한반도 이해에 관심이 없는 점 참으로 공감이 됩니다. 저도 한국 뉴스를 보면 항상 한국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 나오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미 간의 소통 매우 중요합니다. 또 북한 핵 문제의 당사국인 만큼 한국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대북의 북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반도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적 이슈를 보면 수십 년간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많은 아랍 국가가 수십 년간 이스라엘의 핵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미국이 아주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유엔 대사로 계실 때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핵보유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나라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렇죠? 그리고 소위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사실상 핵보유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뭐 파키스탄, 인도, 뭐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뭐 이미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스라엘 핵 문제 가지고 논의된, 제 3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핵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이스라엘 핵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런 지금 그걸 기정사실화하고서 그 속에서 아랍 국가들,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안보를 유지하느냐, 그런 문제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항상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그 리저널 그 이슈 중에 중요 이슈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문제로 유엔에서 논의가 있는 건 있지만 핵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없고, 21세기 들어서 핵 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어떤 나라도 핵 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고, 그래서 소위 북한의 핵 없는 날, 뉴클리어 프리 월드에 관한 그 인터내셔널 데이가 있는데,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미 사실상 핵 보유고, 또 기본적으로 원 핵 보유국 5나라를 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북한 정도죠. 북한이 니들은 핵 가지고 있으면 왜 내가 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핵 가는 거에서 뭐 반대하느냐라고 자기 주장을 강변할 때 쓰는 논리이지, 이스라엘 핵 문제가 유엔에서 어떤 맥락에서 논의되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제 답입니다. 또 있습니까? 예. 네.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북한이랑 중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 저도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사실상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이자 지금 유일한 상호동맹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로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사 발표 같은 것을 보면 중국에서는 항상 북핵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때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의 사실상 표면적인 입장만 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유엔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강연에서 일부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유엔에 있었을 2017년, 2018년 당시만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전략 경쟁이 지금처럼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중 간에 상당한 북핵 문제에 관한 협조가 가능한 그런 구도였고, 또 실제로 그 협조가 이루어져서 강력한 유엔 역사상 최대로 강력한 제재 결의를 4개나 2017년 한 해 동안에 채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진전 상황이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게 제 강연의 핵심입니다. 중국도 그때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했어요. 특히 미사일 문제가 아닌 핵 실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해서 원유 통제까지 하고 정유 제품 그 제재까지도 하는 그런 강한 제재에 동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그런 컨선은 강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미중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이라는 그런 심각한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가 지난 2, 3년 동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북한 핵 문제조차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협조하기 싫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핵 실험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미사일 문제는 ICBM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때리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큰 거고, 핵실험은 바로 중국의 인근에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컨선과 미사일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컨선이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저항은 미사일 실험에 대한 것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7차 핵실험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그러나 과거처럼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핵실험 하지 말라고 지금 뒤에서 종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미사일은 미국의 문제고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핵실험을 하면 자기의 문제인데 그걸 가서 공개적으로 규탄하자니 지금 중북 관계에 비춰서 좀 불편하고, 또 가만히 있자니 핵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아라고 뒤에서 북한을 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또 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그 강도가 어떨까? 그거는 조금 퀘스천 마크고, 그러나 미사일에 대한 반응보다는 좀 강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인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 내지는 입장 표명 같은 거는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게 제재 조치의 구체적인 어떤 강화로 이어질지는 그런 제가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간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한 엄연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대미 외교, 대중 외교, 대유엔 외교도
구상을 해야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훨씬 더 어려워진 환경입니다. 다음 강의도 또 예견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오늘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외교는 굉장히 그 복잡한 세계다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 한국처럼 주변국들이 이렇게 강대국인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외교를 잘해서 전쟁을 막은 아주 유명한 사례가 있죠.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이 대개는 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쿠바 핵미사일 사건이죠.